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4분기 7,400억 원 규모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공시가 투자자들 사이 논란이었습니다. 조선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마당에 삼성중공업 홀로 영업외에서 대규모 손실을 봤죠.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5천억 원에 달했었는데 당기순이익은 540억 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더구나 이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왜 이런 손실을 봤을까요? 이게 조선소들은 수주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장치를 두는데요. 이게 수주계약 해지하고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손실이 생긴 겁니다. 또 아직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조선소하고 금융사 간 선물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회계 처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손실을 입게 된 회계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요. 끝으로 삼성중공업이 이번 사태로 보게 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을 담은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는 통화선도 거래라는 거고요. 이 손실 원인을 보면은 당사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회계 처리 변경에 따라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써 있죠. 다시 말해 이게 환율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회피를 하려고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는데 급작스럽게 회계 처리를 바꿀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왜 회계 처리를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요? 보시면 이 밑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있죠. 이 7,439억 원. 여기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러시아 지베즈다사로부터 수주한 블록 및 기자재 공급 계약 관련 선물한 계약의 회계 처리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당사는 당초 해당 선물한 계약에 대해서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지에 따른 회계 처리 영향을 검토한 결과 위험 회피 회계 적용을 중단하고 평가 손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써 있죠. 이게 분명히 좀 한글인 것 같기는 한데 암호같이 써 있는 말이라서 그냥 딱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022년에서 2021년 사이 러시아 조선사 지베즈다라는 곳과 조선 기자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가 현재 사실상 이 무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총 계약 규모가 42억 4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이 지베즈다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과 지베즈다 간 금전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러시아와 지베즈다는 삼성중공업과 계약 관련 협상을 하던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이 계약서상 명시된 제품 납기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계약 취소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중재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해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깊게 다룬 콘텐츠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해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장기 수주 산업에서 생길 수 있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통상 조선업에서 국제 수주는 달러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고요. 또 수년에 걸쳐 장기간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일반적인 수출업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을 할 경우 물건을 직접 보냈으니까 이게 달러에 기초한 수출 매출 채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당연히 이 매출 채권은 환율이 변동할 경우 달러 매출 채권에 대한 가치 자체도 변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 조선소들은 배를 나중에 완성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선주로부터 선수금하고 중도금, 잔금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수출업체하고는 다르게 회계적으로 인식한 매출 채권이 아닙니다. 단지 확정된 계약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확정 계약 또한 사실은 달러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생기면 환이익이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은 회계적으로 이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특수한 회계 처리를 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소가 고객으로부터 선박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는 1억 달러 수준이고요. 또 환율은
원달러 1,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는 1억 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0억 원 수준의 수주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금은 인도 시점에 수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서 말했다시피 이 수주 시점 기준으로 원화 기준 계약 규모는 1억 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1년 뒤에도 이대로 환율이 간다면은 조선소는 처음 예상했던 그대로 1,000억 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이대로 가리란 법은 없죠. 1년 뒤 환율 변화에 대해서 조선소의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조선소에게는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1억 달러 계약의 원화 기준 이익이 기존에 이제 1,000원이었는데 근데 1,100원이 됐으니까 1억 달러 곱하기 1,100원이면 1,100억 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조선소는 앉아서 100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900원으로 내렸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조선소는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이 1억 달러 계약이 기존에는 이제 1,000억 원이었는데 근데 환율이 내리면서 900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앉아서 1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주 이후에 무조건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같은 1억 달러지만 추후 대금을 수령을 할 때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수주를 해놓고 환율 상승만 바랄 수는 없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나는 상황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소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환율이 움직이리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최선의 선택은 환율이 바뀌더라도 이 손익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하고 맺는 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한 매도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달러를 은행에 들고 가면은 그걸 정해진 환율로 원화로 바꿔주기로 하는 약속을 은행하고 맺는 겁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 조선소가 만약에 선물한 계약을 맺었다면은 1년 뒤에 환율이 오르든 또는 내리든 조선소는 1년 뒤에 1억 달러를 은행에 갖다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1,000억 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 지배지다로부터 수주를 따낸 뒤에 은행과 맺은 게 바로 이런 선물한 계약인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계약을 맺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변화가 조선소 손익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은행하고 선물한 계약을 맺으면서 조선소의 손익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소하고 발주처간 선박 건조 계약이 1월 1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전과 같이 계약금은 1억 달러이고 환율은 이 시점 기준으로 1,000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주에게 배가 인도되는 시점은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소는 이 발주처로부터 건조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에 선물안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최근처럼 계속 환율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100원입니다. 이 경우 선박 수주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1억 달러가 원래는 1,000억 원이었는데 1,100억 원이 됐으니까 100억 원만큼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물한 계약에서의 손해도 따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물한 계약을 통하지 않으면은 1,10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는 선물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1,000억 원밖에 받지 못하니까 그만큼 1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주 계약 기준으로 100억 원 이익 그리고 선물한 계약 기준으로 100억 원 손해 이 두 개가 상계가 되면서 회사 손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2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죠. 선박 수주 계약 기준으로는 1분기 때 100억 원 이익이었죠. 근데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올랐으니까 1,000억 원의 추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 선물한 계약이 없었다면은 달러당 1,200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선물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1,000억 원밖에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100억 원을 추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계약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이익을 받고 선물한 계약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상기가 됨으로써 이 또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박 수주 계약에서 얻는 손익 그리고 선물한 계약에서 맺는 손익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 앞서 공시에 나왔던 용어 위험회피 회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환율의 변화가 회사 손익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 그 위험을 회피하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선물한 매도 계약이 된 것이죠. 조선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제재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이게 위험회피 계약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물었고요. 그렇게 따진 결과 더 이상은 위험회피 회계를 하지 않고 중단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적으로 이렇게 위험회피 회계가 잘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발주처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 계약이 급작스럽게 빠그라졌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발주처하고 맺은 수주 계약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이익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은행과 맺은 선물한 계약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전제하에 이 3분기 환율이 1,300원이 됐다고 가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과 맺은 선물한 계약은 그대로 존재를 하죠. 일단 이 조선소는 더 이상 선박 수주 계약에 따른 환차익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 계약 기준으로 이익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식했던 이 수익 자체가 모두 없어지고요. 반면 선물한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1억 달러를 주고 1,0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근데 환율이 1,300원이 됐으니까 이 조선소 입장에서는 1억 달러를 1,300억 원에 구해가지고 은행에 1,000억 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따지자면은 3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 공시를 한 것 또한 쉽게 말해서 이렇게 1, 3분기에 쌓인 모든 선물한 평가 손실을 한꺼번에 인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분기에 100억 원, 2분기에 100억 원, 그리고 3분기에도 100억 원 손실을 봤는데 지금까지는 이 1, 2분기는 모두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더 이상 위험회피 회계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 부분을 모두 묶어가지고 3분기 말에 한꺼번에 300억 원 손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중공업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 7,400억 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걸까요? 삼성중공업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전체 수주 금액은 42억 달러 수준이지만 현재까지 매도한 선물한 규모는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 대금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기간별로 돈이 들어오는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만큼 선물한 매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주 대금 전체를 선물한 매도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인식했어야 할 20억 달러만큼만 선물한 매도 규모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선물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당시 평균 환율은 1,100원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지난해 기말 기준으로 평균 환율은 1,47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 당시 환율하고 지난해 기말 당시에 이제 환율 차이가 약 370원 정도 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은행에 갖다 줘야 될 돈 20억 달러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 돈에다가 환율 차이인 370원을 곱하면은 딱 7,400억 원이 나옵니다. 이 액수가 삼성중공업의 고스란히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잡힌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계속해서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선물한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현재 파생상품 평가 손실액으로 잡힌 7,400억 원은 지난해 기말 환율 기준이라고 했었죠. 근데 만약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른다면은 당연히 추가로 평가 손실을 보게 될 거고요.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면은 반대로 평가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선물한 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살펴볼 거는 이번 러시아 지베지다와의 계약 파기로 삼성중공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에는 지베지다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8억 달러가 있는데요. 이걸 아예 몰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요. 또 양측의 협상에 따라서 선수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 보이고요. 또 이런 계약 파기가 삼성중공업의 한 가지 호재인 점도 있습니다. 이 2020년, 2021년 지베지다와 맺은 수주 계약은 상대적으로 조선업황이 안 좋을 때 저가로 수주한 물량인데요. 그런데 러시아하고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도크가 비게 됐고 그걸 새롭게 비싼 가격으로 수주한 물량으로 채울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한 삼성중공업의 상승부문 주요 선종별 성과 내역 자료입니다. LNG 선박을 중심으로 제가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해가 가면 갈수록 성과를 높게 잡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업계에 물어봤는데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저가로 수주받았던 러시아 물량이 취소되면서 비싼 가격으로 새로 수주를 받아 도크를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파생상품 손실이 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를 넘어서는 이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수주잔고도 넉넉한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신규 수주로 73억 달러를 확보했고요.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5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중공업이 한 해 기록하는 매출 기준으로 약 4.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이번 지배주다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